윤태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39세의 중학교 국어교사인 그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 한편의 노인 병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주야, 아침이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지만 아내 장은주에게서 돌아오는 건 고요한 뿐이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다. 태호는 익숙한 손길로 은주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심박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7년 전 이맘때 태호와 은주는 화창한 봄날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은주는 같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동료 교사였고 두 사람은 3년간의 연애 끝에 백년해로를 약속했다. 신혼 초기 3년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은주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4년 전 봄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은주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여겼다. 학기 말 업무가 몰려있던 시기였고 은주는 평소에도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태호야,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아. 은주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본 태호는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다. 처음 간 동네 내과에서는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자 태호는 더 큰 병원으로 은주를 데려갔다. MRI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은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다. 태호는 은주의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고 은주는 창백한 얼굴로 괜찮을 거야 라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다. 그때 은주는 여전히 태호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뇌종양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태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고 은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뇌의 깊숙이 자리 잡은 종양의 위치 때문에 수술 후 후유증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태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은주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우리 괜찮을 거야 라며 남편을 격려했다. 그 모습이 태호에겐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을 때 의료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종양 제거는 성공했지만 뇌관 부분에 손상이 생겨 전신마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태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은주를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글쎄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뇌 손상의 정도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의 모호한 답변 속에서 태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야 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수술 후 1달이 지났지만 은주는 눈을 뜨지 못했고 2달이 지나서야 간신히 호흡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은주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전신마비입니다. 의식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담당이의 냉정한 진단은 태호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주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태호에겐 희망의 근거가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를 위해 태호는 침실을 병실처럼 꾸몄다. 병상을 들여놓고 간병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구들을 구비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은주의 몸을 돌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유동식을 먹여주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다. 은주야, 오늘 2학년 3반 아이들이 너무 웃겼어. 김민수라는 애가 매일 밤 은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태호의 습관이었다. 반응이 없어도 들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주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작은 변화라도 있을까 간절히 기다렸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음악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던 밝고 활기찬 아내는 이제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는지도 몰랐다. 새벽 공기 속에서 은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태호는 오늘도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오전 6시 태호는 은주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 욕창을 확인했다. 다행히 어제 발견했던 붉은 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욕창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4년 동안 이 일과를 반복하면서 태호는 어떤 간병인보다도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자, 이제 세수하자.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은주의 얼굴을 닦아주며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은주가 대답할 것만 같아서 했던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다.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라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은주의 머리를 감겨주고 양치를 시켜준 뒤 유동식을 준비했다.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영양사가 짜준 식단표를 보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갈아서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편한 병원용 유동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직접 죽을 끓이거나 과일을 갈아서 먹여주려고 노력했다. 오늘은 딸기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 너 딸기 좋아했잖아. 주사기를 이용해 천천히 유동식을 넣어주면서 태호는 은주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표정이라도 변할까 싶어서. 하지만 은주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다만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만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준비를 마친 태호는 7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학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 박민호가 인사를 건너다.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웠다. 아이들과 만나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활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버텨내야 할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다. 2교시에 연구 수업 참관하러 갈 거죠. 아, 그래요. 잊을 뻔했네요. 태호는 스케줄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구 수업, 회의, 학부모 상담.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지금은 모두 부담스러웠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시간이 곧 은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1교시 수업 시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앞에서 태호는 봄에 관한 시를 낭독했다. 봄은 고양이로다. 김소월의 시를 읽어주면서 문득 4년 전 봄이 떠올랐다. 은주가 처음 두통을 호소했던 그때. 교실 뒤편에서 조는 학생을 보며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 아이는 지루해서 조는 것이지만 은주는 4년째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 왜 봄을 고양이라고 했을까요?
한 학생의 질문에 태호는 정신을 차렸다.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애써 집중하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은주가 걱정되었다. 오늘 아침에 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태호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물론 받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응답기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화를 끊었다. 윤 선생님, 같이 점심 드실래요? 후배 교사 김현주가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기꺼이 함께 했겠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했다. 아, 미안해요. 오늘은 좀. 혹시 댁 사모님 때문인가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현주의 말에 태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동정의 시선을 받는 것도 위로의 말을 듣는 것도 지쳤다.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싶을 뿐이었다. 오후 수업들은 더욱 길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겨우 2시였다. 집에 가려면 아직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태호는 수업 중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집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 연락이 올까 봐서였다. 하지만 그런 연락이 오는 것도 오지 않는 것도 모두 불안했다. 방과 후 담임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6시가 넘었다. 태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다.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은주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샀다. 기저귀, 소독용 알코올, 영양제. 장바구니에는 환자용품들만 가득했다. 예전에는 은주가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살 이유가 없었다. 집에 도착한 태호는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하루의 시작이었다. 은주의 저녁 식사, 목욕, 마사지, 체위 변경. 밤늦게까지 이어질 간병의 시간들. 은주야, 왔어. 집 안은 조용했다. 낮 동안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침실로 들어가니 은주는 아침에 놔둔 그 자세 그대로 누워 있었다. 태호는 먼저 은주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다. 다행히 열은 없어 보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정말 힘들었어.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들었던 생각들. 은주가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대화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적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태호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은주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까? 이런 생각들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밤 11시 은주의 마지막 체위 변경을 마친 태호는 옆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 이런 일상이 계속될까? 그리고 자신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태호는 이런 생각들을 애써 떨쳐버렸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주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다. 언젠가는 다시 눈을 뜰지도 모르지 않는가. 내일도 함께 하자, 은주야. 작은 속삭임과 함께 태호도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이면 또다시 시작될 무너진 일상을 위해.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태호는 펜을 든 손을 멈췄다. 윤 선생님 정말 대단해. 4년째 저러고 있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그러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태호는 모른 척하며 시험지 채점에 집중하려 했지만 귀는 저절로 동료들의 대화에 쏠렸다. 이런 뒷담화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졌다. 아니, 무덤덤한 척해야 했다. 사모님이 깨어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글쎄, 의사도 희망은 없다고 했다던데. 그냥 식물인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윤 선생님이 불쌍해. 태호는 볼펜을 꽉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볼펜이 휘어질 것 같았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은주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숨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은주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걸까? 윤태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점심시간 절친한 동료였던 이성민이 태호를 교정으로 불러냈다. 성민이는 태호보다 2살 위로 결혼 전부터 형처럼 따르던 선배였다. 그는 태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태호야, 솔직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형? 너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성민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성민이는 계속했다. 4년이야, 4년. 너 지금 만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 은주도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면서. 형,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도 은주 언니 좋아했어. 정말 밝고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의학적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더욱 상처였다. 너도 사람이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은주 언니도 너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형은 모르실 거예요. 은주가 얼마나 알고 말고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아.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혼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성민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태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만나보는 게 어때? 재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형, 그만해 주세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태호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성민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태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호는 은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민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은주도 자신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까? 은주야, 나 이상한 거 맞지? 사람들이 다 그래. 너 때문에 인생 낭비하고 있다고.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내 아내잖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심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태호는 항상 동정의 대상이었다. 태호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못하겠어, 솔직히. 대학 동창 김철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러게. 4년이나. 보통 사람은 못해.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뭔 소리야? 아내를 언제까지 돌볼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알잖아. 현실적으로 희망이 없다면. 또 시작됐다. 태호는 술잔을 비우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너 혼자 희생하는 거야. 은주는 모르잖아. 내가 뭘 하는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 왜? 사실이잖아.
의식도 없는데 뭘 안다고. 태호는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야, 태호야. 왜 그래?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하지만 태호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술집을 나왔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길을 걸으면서 태호는 생각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신념이 옳은 걸까? 집에 도착해 은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호는 답을 얻었다.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이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은주 자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 날 학교에서 태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윤 선생님 요즘 더 예민해진 것 같아. 당연하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 그러게. 좀 답답해. 왜 저렇게 고집 부리는지 모르겠어. 태호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음악으로도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귀에서 나누는 수근거림.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도 시선을 느꼈다. 계산대 아줌마가 태호가 사는 물건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참 대단하시네요. 아직도.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내세요. 이런 시선들이 태호를 더욱 고립감에 빠뜨렸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집에 돌아와 은주 옆에 앉으면서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은주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내 때문에 인생 망치고 있다고 해. 정말 그런 걸까? 조용한 침실에서 은주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태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말들은 날이 갈수록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고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 소리에 태호는 은주의 체위 변경을 멈추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 윤정자 65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차분한 톤에 태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침실 쪽을 힐끗 바라봤다. 은주는 어떠냐? 똑같죠.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태호는 차를 끓이며 어머니의 방문 이유를 짐작해 봤다. 아마 용돈을 주러 오셨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았다. 태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표정이 심각해서 태호도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또 시작됐다. 태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39살이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 은주는 제 아내예요. 아플 때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내가 뭘 하냐고. 눈도 못 뜨는데.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태호는 화가 났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사실이잖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 옆에서 내 인생을 다 쓸 거야. 어머니, 태호는 벌떡 일어섰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을 어머니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앉아라. 엄마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 어머니도 일어서며 태호를 마주봤다. 너 혼자서 4년을 버텼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지. 은주도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잖아. 의사가 그랬다고 해서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태호야, 현실을 봐. 4년이야, 4년. 의학적으로도 희망이 없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10년, 20년. 어머니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엄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밤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너 거울 봤어? 4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늙어도 너무 늙었어. 어머니의 지적은 사실이었다. 태호도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과 백발, 말라버린 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돈은 치료비며 간병비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것도 태호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보험금으로 초기 치료비는 해결했지만 지속적인 간병비와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가 뭘 말씀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뭘 원하는지 말해줄까? 재혼해라, 태호야. 태호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입에서 재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어머니, 왜 잘못된 말이야? 너도 사람이잖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은주가 있는데 무슨 재혼 얘기예요? 은주는 이미 우리 곁에 없어. 몸만 있을 뿐이야. 어머니의 말이 태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 친구 딸 중에 좋은 애가 있어. 간호사인데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호는 소리쳤다. 재혼 상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악역을 하는 것 같지? 하지만 누군가는 내게 현실을 말해줘야 해. 친구들도 동료들도 다 같은 생각이야. 어머니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이야. 김간호사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래. 태호는 그 사진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저는 은주의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어요. 남편 노릇을 하고 있어. 그냥 간병인이잖아. 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4년 동안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산 적이 있어. 그냥 간병만 하면서 살았잖아. 태호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의식이 있다면 너를 떠나보낼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은주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자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치는 걸 원하는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질문에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은주는 분명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엄마가 은주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해볼까? 사실 은주 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일 거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너라도 생각을 바꿔라. 이제 그만 놔줘, 태호야. 어머니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다. 일주일 생각해봐.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해.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가 나간 후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호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테이블에 내려놨다. 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 간병인, 재혼. 침실로 들어가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모습. 4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은주야, 어머니가 재혼하라고 하셨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너도 나를 떠나보내고 싶어. 대답 없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괴로웠다. 새벽 3시,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 정말 간병인인가? 남편이 아니라.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은주의 따뜻한 손만이 그의 손 안에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다녀간 지 사흘 후 장모 최정희가 집을 찾았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을 보러 오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다. 눈가가 부어있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태호는 장모를 맞으며 인사했다. 장모는 평소와 달리 침실로 바로 향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태호야, 잠깐 앉아라. 장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주 앉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편찮으시는 건 아니시죠? 장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태호가 놀라 일어서려 하자 장모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 장모는 눈물을 닦으며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야, 우리 은주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4년이야, 4년. 신혼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장모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너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다 알아. 장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라. 치료비에 보태고. 어머니, 이런 건 안 받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받아라. 엄마가 딸을 제대로 못 돌봐서 미안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장모가 미안해할 이유는 없었다. 태호야. 장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못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해.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는 한참 망설이더니 태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은주를 이제 놔줘라. 태호는 귀를 의심했다. 장모가 뭐라고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놔줘라, 태호야. 이제 그만 놔줘. 장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 무슨. 엄마가 며칠 동안 생각했어. 이게 맞는 건지, 엄마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뭔지. 장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우리 은주는 정말 착한 애였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태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장모의 말이 맞았다. 은주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 만약에 은주가 지금 상황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어머니, 엄마도 딸이 그리워. 매일 밤 꿈에 나와. 하지만 이젠 보내줘야겠어. 딸도 너도. 장모가 태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엄마가 이기적인 부탁을 하나 할게. 우리 은주를 시설에 맡겨라.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시설에 맡기라는 말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태호가 소리쳤다. 왜? 잘못된 말이야? 엄마가 사위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야. 장모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반대야.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하는 말이야. 장모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뭘 하세요? 일어나세요. 엄마가 사위한테 무릎 꿇는 거야. 제발 우리 은주 놔줘라. 태호는 급히 장모를 일으키려 했다. 내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더 큰 죄야.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4년이면 충분해. 너는 정말 훌륭한 남편이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장모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은주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부부가 며칠 동안 이야기했어. 이게 맞다고 결론 내렸어.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은주의 부모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지. 딸을 포기하라는 엄마가 나쁘게 보이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딸보다 너가 더 걱정돼. 살아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 장모는 일어서서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주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어. 4년 전에 이미 떠났어. 지금 남아있는 건 몸뿐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은주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숨만 쉬고 있을 뿐이야. 장모가 소리쳤다. 엄마가 딸을 포기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매일 밤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태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은주를 사랑하는 만큼 엄마도 딸을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장모는 가방을 들며 일어섰다. 일주일만 생각해봐. 엄마가 좋은 시설을 알아봐 놨어. 거기서 전문적인 간병을 받으면. 어머니, 그리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은주가 바라는 일이야. 장모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장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엄마가 은주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문이 닫힌 후 태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놓아주라, 시설, 새로운 살. 침실로 들어가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은주야, 어머니가. 장모님까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사람이 너를 포기하라고 해.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이제 나 혼자야. 그날 밤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다. 어머니의 말, 장모의 눈물, 친구들의 조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너도 나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건가? 하지만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손만이 태호의 손 안에 있을 뿐이었다. 장모가 다녀간 후 태호는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은주의 침상 옆에서 끝없는 자문자답을 반복했다. 양가 부모님의 말씀, 친구들의 조언, 동료들의 시선.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태호를 더욱 괴롭게 했다. 은주야,
나 정말 모르겠어. 새벽 3시,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모든 사람이 너를 놓아주라고 해. 심지어 내 부모님까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 은주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태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놓고 간 여성의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 김간호사라고 했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밝아 보였다. 태호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만약에 태호는 상상해봤다. 만약 이 여성과 만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일상들. 아니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은주에 대한 배신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태호는 평소보다 더 산만했다. 수업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업이 끝난 후 반장 김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왜? 수업 시간에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태호는 당황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랬던 모양이었다. 미안, 선생님이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 성민이가 다가왔다. 태호야, 며칠째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 말씀 때문이야? 소문 들었어. 태호는 놀랐다.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것인가? 무슨 소문이요? 재혼 이야기 말이야. 어머니께서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시려고 한다면서. 태호는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태호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성민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정상이야. 너도 사람인데. 형, 저는 부정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성민이의 말이 맞았다. 그럼 이제 결정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릴 거야? 그날 오후 태호는 은주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와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가 깨어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진중한 표정으로 답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100%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만약 깨어난다면 언제쯤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몇 년 후일 수도, 아니면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부분 비슷한 견해일 겁니다. 뇌간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는 말을 흐렸다. 집에 돌아온 태호는 은주 앞에 앉아 긴 시간 바라봤다. 잠든 것 같은 평화로운 얼굴. 하지만 4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던 그 얼굴. 은주야, 솔직히 말해줘.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대답 없는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나를 말리고 있어. 어머니도, 장모님도, 친구들도. 혹시 너도 그런 마음이야? 태호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해. 그런데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고집일까? 그날 밤 태호는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의 모습. 그때의 은주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태호야,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은주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기로 했잖아. 태호는 결혼 서약서를 꺼냈다. 두 사람이 직접 쓴 서약서였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약속이야. 평생의 약속. 태호는 서약서를 가슴에 안고 은주를 바라봤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우리의 약속을. 그 순간 태호는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주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어. 태호는 은주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은주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태호를 계속 괴롭혔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4시. 태호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옆에서 들리는 은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일어나서 은주의 체위를 바꿔줄 시간이었다. 지난 며칠간의 고민과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태호는 어젯밤 내린 결심을 떠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은주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은주야, 체위 바꿔줄게. 태호는 조심스럽게 은주의 몸을 옆으로 돌렸다. 4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이라 이제는 간병 전문가처럼 능숙했다. 욕창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혈액순환을 위해 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우리 함께 버텨보자.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확신이 섰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새벽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잠시 창문을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태호는 은주의 이마를 살짝 만져보며 체온을 확인했다. 평소와 같았다. 은주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포기 안 해. 언젠가는 다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때였다. 태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은주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새벽 어스름 때문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확실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은주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주야. 태호는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은주야, 울고 있는 거야? 4년 만에 처음 보는 변화였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따뜻했다.
진짜 눈물이었다. 은주야, 내 말 들리는 거야? 들린다면. 들린다면. 태호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은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깨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태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은주야,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눈꺼풀의 떨림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4년 만에, 정말 4년 만에 은주의 눈이 살짝 떠졌다. 완전히 뜬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눈을 뜨려고 하고 있었다. 은주야, 은주야.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은주의 이름을 불렀다. 은주의 눈이 조금 더 떠졌다.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빛이 태호를 향해 움직였다. 나야, 은주야. 태호야. 나 보여? 은주의 눈빛이 태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다. 은주야, 내 말 들리면 눈을 깜빡여봐.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은주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깜빡였다. 아! 태호는 소리를 질렀다. 기쁨과 충격이 뒤섞인 소리였다. 정말이야? 정말 들리는 거야. 다시 한번 은주의 눈이 깜빡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은주야, 은주야. 태호는 은주의 손을 꽉 잡고 울었다. 4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미안해, 미안해. 혼자 두고 갈 뻔했어.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은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양쪽 눈에서 모두. 아파, 어디 아파. 태호는 급히 물었다. 은주의 눈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아프다는 뜻인지 아니라는 뜻인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잠깐만,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 태호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새벽이었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여보세요, 응급실인가요?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가 상황을 확인했다. 4년간 의식불명이셨다고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눈물을 흘리고, 눈을 뜨고, 깜빡이고.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곧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응급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태호는 서둘러 은주를 이동시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병원 가자. 검사 받아보자.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은주의 눈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이제 태호는 확신했다. 은주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했다. 은주야, 4년이야. 4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 많이 걱정했어.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난 믿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은주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은주를 들것에 옮기면서 상황을 확인했다. 정말 반응하고 있네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죠.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구급차 안에서도 태호는 은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은주는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다.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은주야, 조금만 참아. 병원 가서 정확히 검사받자. 4년 만의 새벽 기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다. 태호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끝까지 믿기를 잘했다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호는 은주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손에 든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고민됐다. 30분 후 담당이가 나왔다. 정말 놀랍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분명한 의식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깨어난 건가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은 확실합니다. 눈의 움직임, 반응 속도 등을 봐서는 점진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호는 주저앉을 뻔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금 만나볼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너무 자극을 주지 마세요. 아직 뇌가 완전히 정상 상태는 아니거든요. 태호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뜬 채였다. 초점이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다. 은주야. 태호의 목소리에 은주의 시선이 움직였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뭔가 말하려고 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이 모양으로 태호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나야. 태호야.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의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은주의 의도적인 반응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장모 최정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어디 있어요? 여기요, 어머니. 장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이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은주야?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의 눈이 어머니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은주가 깨어났어요. 정말 깨어났어요. 태호의 말에 장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은주야. 우리 은주야. 장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살아 있었구나. 정말 살아 있었구나. 장모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4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태호가 장모를 일으키려 했지만 장모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딸을 바라봤다. 미안해, 은주야. 엄마가 너를 포기하려고 했어. 장모는 딸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다. 태호한테 너를 놓아주라고 했어. 시설에 보내자고 했어. 정말 미안해. 은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듯한 눈물이었다. 엄마가 나빴어. 끝까지 믿지 못해서. 태호만 믿고 있었는데 그때 태호의 어머니도 도착했다. 태호가 급히 연락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윤정자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며칠 전 아들에게 재혼을 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태호가 부르자 윤정자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은주를 본 순간 그녀도 말문이 막혔다. 은주야. 은주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향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끄덕였다. 어머니, 은주가 어머니 알아봐요. 윤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은주에게 다가갔다. 은주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태호한테 재혼하라고 했어.
너를 포기하라고 했어. 정말 죄송하다. 윤정자도 은주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줘. 은주는 입을 움직이려고 애썼다. 아직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이 모양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다. 두 어머니가 모두 딸이자 며느리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가족분들이 모두 오셨군요.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 초기 단계이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장모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에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을 진행하면서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입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태호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다. 들었어, 은주야?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거래. 우리 다시 대화할 수 있을 거야. 은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이 도착한 것이었다. 어디? 정말이야? 장인 장성수 65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다.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이 거친 남자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은주야, 아빠가 왔다. 은주는 아버지를 보며 또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미소였다. 아빠도 미안하다. 너를 포기하려고 했어. 장성수도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딸 앞에서 참회했다.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태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년 동안 자신을 의심하고 포기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태호야. 장모가 태호를 불렀다.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 끝까지 우리 은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옳았어. 우리가 모두 틀렸었어. 윤정자도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아, 어머니가 틀렸다. 내 믿음이 맞았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들도 은주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 거 알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잊어요. 은주가 다시 입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코, 마, 워.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4년 만에 듣는 은주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태호가 은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고마워. 태호야.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4년 만에 들려오는 은주의 목소리.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태호는 은주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포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사랑의 힘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은주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은 은주의 회복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신경과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들이 모여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다. 환자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담당인은 태호와 가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언어 기능부터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긴 문장은 어렵지만 단어들을 조합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예, 아니요 정도의 단답형 대답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짧은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태호야. 물. 주세요. 배고파요. 주. 먹고 싶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어눌하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 태호는 은주가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 4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언어치료실에서 은주는 치료사와 함께 발음 연습을 했다. 천천히 해보세요. 사과라고 말해보세요. 과.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고마워요라고 해보세요. 마워. 요. 아직 어눌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태호는 유리창 너머로 은주의 언어치료를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물리치료도 시작되었다. 4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들을 다시 깨우는 작업이었다. 손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은주는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쳤다 했다.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대단해요. 이제 손목도 움직여 보세요. 은주는 온 힘을 다해 손목을 돌렸다. 땀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은주의 의지력에 치료사들도 놀랐다. 이렇게 의지가 강한 환자는 처음 봅니다. 회복이 빨라질 것 같아요. 태호는 은주의 모든 치료에 함께했다. 4년 동안 간병인 역할을 했던 그는 이제 은주의 재활 파트너가 되었다. 은주야, 이번에는 팔을 들어보자. 힘들어요. 태호야. 괜찮아. 천천히. 나도 함께 할게. 태호는 은주의 팔을 받쳐주며 함께 운동했다. 4년 전과는 다른 의미의 동행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태호에게 말했다. 태호야.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4년 동안 혼자 고생했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죠? 태호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소리야? 망가진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소중해졌어. 정말요? 정말이야. 너 없이는 의미가 없었어.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4년 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 어눌하고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는 연일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학교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은주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정말 기적이에요. 태호 선생님이 옳았네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4년 동안 태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동료, 교사 성민이도 찾아왔다. 태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틀렸어. 형, 그런 말 마세요. 형도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 거 알아요. 너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정말 대단해. 성민이는 은주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은주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기다렸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성민. 선생님. 비록 어눌했지만 성민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의료진들도 은주의 회복에 놀라워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경과 과장이 말했다. 4년간의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회복을 보인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호가 물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혼수 상태일 때도 주변의 사랑과 관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은주가 제 간병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줬을지도 모르죠. 태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4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재활 치료가 진행되면서 은주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2주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태호야. 앉았어요. 정말 잘했어, 은주야. 3주 후에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바람이 시원해요. 맞아. 오랜만에 느끼는 바람이지. 4년. 만이에요.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셔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태호도 하늘을 바라봤다. 4년 만에 은주와 함께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한 달 후, 은주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발로 걷고 있었다. 태호야. 보세요. 걸어요. 봐. 정말 잘하고 있어. 태호는 은주의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며 함께 걸었다.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조금만 더 회복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정말 기대돼요. 은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4년 전 그 밝은 미소가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의료진은 은주의 퇴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개월 정도 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태호는 눈물을 흘렸다. 4년 만에 은주와 함께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은주야, 들었어. 우리 집에 갈 수 있대. 네.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그려봤다. 함께 집에서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들. 4년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꿈이 되어 있었다. 희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3개월 후, 은주는 마침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 로비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4년 전 절망적인 심정으로 병원을 나섰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은주야, 집에 가자. 태호는 휠체어에 앉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주는 아직 완전히 걸을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은주의 말은 여전히 약간 어눌했지만 이제는 긴 문장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태호는 은주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여줬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놓고 화장실과 침실도 은주가 사용하기 편하게 개조해 놓았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조금씩 했어. 내가 집에 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주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감동했다. 4년 전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새롭게 바뀐 모습들이 태호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다. 거실이 예전과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소파도 그대로 있고
내가 키우던 화분들도 다 살려놨어. 정말로 거실에는 은주가 기르던 화분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4년 동안 이 화분들을 돌봐주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좋아했던 건데. 은주는 화분들을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해준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양가 부모님들이 준비해온 음식들로 식탁이 가득했다. 은주야,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여왔어. 장모가 따뜻한 미역국을 은주 앞에 놓았다. 4년. 못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은주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범한 식사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태호야. 식사를 마친 후 윤정자가 아들을 불렀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꼭 말하고 싶어. 윤정자는 은주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은주야, 시어머니가 너무 못났어. 너를 포기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하지만 우리 태호가 옳았어. 끝까지 믿고 기다린 게 옳았어. 장모 최정희도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틀렸어. 사랑이 뭔지 몰랐어. 그러게요. 진짜 사랑이 뭔지 태호가 보여줬어요. 장인 장성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야, 정말 고마워. 끝까지 우리 딸 지켜줘서.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성민이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태호에게 사과하고 은주의 회복을 축하했다. 태호야,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야. 그래. 우리 모두 배웠어.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은주는 찾아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모두 정말 고마워요.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밤 태호와 은주는 4년 만에 같은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물론 은주는 아직 회복 중이라 별도의 침대를 사용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태호야. 응, 은주야. 4년 동안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주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옆에 있었잖아. 의식도 없었는데요. 의식이 없어도 너였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은주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잡을 수 있는 손이었다.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많이 했죠. 그랬지. 하지만 나는 믿었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태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 만약 제가 정말로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을 거야. 그게 내가 한 약속이니까.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태호야. 나도 사랑해, 은주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은주는 외래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점 더 좋아졌고, 태호는 다시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에서 태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4년을 버티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버틴 게 아니야. 사랑했을 뿐이지. 사랑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면 포기할 수 없지. 끝까지 믿게 되고. 태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몇 달 후, 은주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료진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정말 예전 같아졌네요. 담당이가 말했다. 혹시 직장 복귀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은주는 태호를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한다면 해봐. 나도 내가 다시 음악을 가르치는 모습 보고 싶어. 은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1년 후, 은주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음악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은주의 모습을 보며 태고는 가슴이 벅찼다. 방과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4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태호야,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포기하라는 말, 이제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은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약속할게. 포기하라는 말,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어. 우리 둘 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이제 태호와 은주의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지킨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